전문대 나와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니? 미용실이나 하는 년이 어디서 우리 집안 격을 떨어뜨려. 시어머니는 명절 아침부터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동서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혼 18년 저는 새벽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밤이면 시댁 부엌에 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요? 제 발목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셨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은숙, 올해 43입니다. 전문대 미용가를 나와서 21살 때부터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남의 가게에서 보조로 시작해서 샴푸통 들고 뛰어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30살 되던 해에 은행 대출을 끌어서 작은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게 은숙 헤어라고 붙였죠. 위치가 주택가 골목 안쪽이라 처음엔 파리만 날렸어요. 하루에 손님이 2~3명 올까 말까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머리를 정성껏 말아드리고 아이들 머리도 싸게 잘라드렸어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하니까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 최동현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고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나와서 중소기업 자재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이 참 순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착하고 성실하니까 시댁도 괜찮은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를 처음 만난 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올해 72인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시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학력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거든요. 전문대? 미용실? 그 짧은 2마디에 실린 실망감이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허락은 해주셨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집안의 전문대 출신은 너가 처음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축하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댁에서 늘 시험대 위에 올라선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좀 심하다 싶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 언젠간 인정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거든요. 명절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시댁으로 달려가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탕을 끓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쯤 겨우 상이 완성되곤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상을 훑어보시며 늘 한마디씩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전이 왜 이리 두꺼워? 기름이 덜 빠졌잖아. 나물간이 짜다. 누가 이걸 먹니? 밤새 땀 흘린 정성은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동현은 그럴 때마다 제 무릎을 슬쩍 누르며 참으라는 눈빛만 보냈어요.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우시잖아. 좀만 참아. 그 말이 저한테는 비수보다 더 아팠습니다. 참으라니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미용실에서 일할 때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가위를 잡고 손님 머리를 다듬을 때면 시댁에서 받은 서러움이 조금은 잊혔거든요.
단골 어르신들이 원장님 손이 참 따뜻해라고 해주실 때마다 제가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수입도 해가 갈수록 나아져서 남편 월급과 합치면 그럭저럭 살림은 돌아갔어요. 아들 시원이도 무럭무럭 자라서 올해 21가 됐고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죠. 시원이가 대학에 붙던 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4년제는 갔으니 다행이네. 엄마처럼 전문대 갔으면 어디 사람 취급이나 받겠니? 아들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에서까지 제 학력을 들먹이시더라고요. 그때 시원이가 주먹을 꽉 쥐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아라, 할머니시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5년 전이었어요. 시동생 최동훈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동훈은 남편보다 4살 아래로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문제였죠. 둘째 며느리 한소영,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소영이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금순 여사님의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났거든요. 아이고, 서울대 변호사? 우리 집안에 이런 귀한 사람이 들어오다니. 시어머니는 소영의 두 손을 붙잡고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전문대, 미용실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던 그 얼굴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졸업장 한 장으로 이렇게까지 갈리는 건가 싶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소영이 시댁에 들어온 뒤로 차별은 아주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한테만 전화를 하셨어요. 은수가 이번 추석 음식은 너가 다 준비해라. 소영이는 로펌에서 큰 사건 맡아서 바쁘다니까 부르지 마. 미용실도 추석 앞두고 손님이 밀려드는 시기인데 제 사정은 안중에도 없으셨죠. 미용실이 뭐 대단한 직장이라고 그걸 핑계로 대니 문 닫으면 그만이잖아. 시어머니한테 미용실은 그냥 아무 때나 문 닫아도 되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거예요. 추석 사흘 동안 미용실을 닫으면 매출 손실이 200~300만 원은 좋게 됐지만 시어머니한테 그런 계산을 말씀드려봤자 돈 타령이라고 핀잔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저는 미용실 예약을 전부 취소하고 시댁 부엌에서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졸였죠.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유명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서 한우갈비 세트랑 전복장 좀 사왔어요. 요즘 워낙 바빠서 손수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 며느리, 바쁜 사람이 이런 귀한 걸 사오고. 얼마나 비쌌을꼬. 어서 소파에 앉아. 커피 타줄까?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 14가지는 식탁 한 구석으로 밀려났고 소영이 사온 백화점 고기가 상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제 쪽을 흘끗 보더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이번에도 혼자 다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다음부터는 제가 백화점에서 좀 더 많이 사올게요. 형님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속뜻은 뻔했습니다. 형님이 만든 것보다 내가 사온 게 낫지 않냐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치셨어요. 그래, 소영이 말이 맞다. 은수가 너가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 소영이가 좋은 걸로 사다 주는 게 훨씬 나아. 전문대 나와서 머리만 깎다 보니 음식 솜씨가 늘 수가 없지.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운 제 정성이 단 한 문장에 짓밟히는 순간이었거든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소영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영의 로펌 이야기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계셨죠.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우리 소영이가 맡은 사건이 신문에도 나왔다며? 기름기 잔뜩 묻은 프라이팬을 박박 문지르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톱날처럼 긁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이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주방 쪽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물소리 사이로 소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전문대하고 4년제하고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저도 로펌에서 사람 뽑을 때 학력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셨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배운 데가 달라야 격이 다르지.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머리가 안 되면 한계가 있는 법이야. 수세미를 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빠졌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해 겨울, 시어머니 생신날부터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은 12월 초였습니다. 미용실이 연말 시즌이라 정신없이 바쁜 때였지만 저는 가게를 반나절 일찍 닫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꽃게탕에 잡채, 불고기에 수제떡 케이크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먼저 들려온 건 소영의 낭낭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예약해놨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시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세상에, 이태리 음식점? 그런 고급스러운 데를 예약했어? 우리 소영이가 정말 센스가 넘치는구나. 저는 현관에 서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미용실 일찍 닫고 시장 뛰어다니며 준비한 음식들이 순간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온 짐을 힐끗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은숙이 왔어? 그거 냉장고에 넣어놔. 오늘은 소영이가 예약한 데서 외식하니까. 양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이었어요. 제 정성은 냉장고 안에 처박히고 소영의 전화 한 통이 생신상을 대신한 거였죠. 이태리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소영 칭찬에 입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영이 덕분에 이런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네. 역시 변호사 며느리가 있으니 격이 달라. 동훈도 거들었어요. 형수님도 미용실 좀 크게 키워보시지 그래요. 동네 골목에서만 하시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선의인 척 깔보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소영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 짓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메뉴판 글씨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참고 또 참았지만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했거든요. 소영의 매끈한 손과 화사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밖에서 남편이 여보, 뭐해? 디저트 나왔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놓았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어머니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소영이한테는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나한테는 왜 매번 전문대 타령이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 속상한 거 아는데 어머니가 워낙 그런 분이잖아. 소영이가 서울대 변호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좀만 더 참아줘. 당신이 큰 며느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참으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참아온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었어요. 참는 게 무슨 해결이 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해본 적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어머니가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 그 순간 이 사람도 결국 같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어요. 답답함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으며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호출했어요. 가보니 거실에 둘째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상기된 게 무언가 큰일이 생긴 눈치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회사 관뒀어.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너 그 좋은 회사를 왜? 동훈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죠. 요즘 주식이랑 코인으로 월급보다 몇 배를 벌고 있거든. 소영이가 재무 분석을 도와주니까 실패할 일이 없어. 전업 투자자로 나서려고. 소영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제가 로펌에서 기업 회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숫자 보는 눈이 생겼어요. 남편 투자 종목도 제가 직접 골라주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정말 놀라워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박수까지 치셨습니다. 역시 서울대 나온 머리는 다르다니까. 우리 동훈이가 큰 부자가 되겠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동현아 은수가 너희도 이번에 동훈이 투자 자금 좀 보태라.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여유 자금이 없어요. 미용실 대출금도 아직 남았고 시원이 학비도 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어요. 미용실 대출? 그 조그만 가게 대출이 얼마나 된다고 이 좋은 기회를 발로 차니? 소영이가 직접 분석까지 해줬는데 너같이 전문대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판단을 해? 옆에서 소영이 살짝 웃으며 한마디 보탰죠. 형님, 투자라는 게 원래 모르시면 무서우실 수 있어요. 제가 다 책임지고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투가 마치 무식한 사람을 가르치듯 느껴져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쾅 내려치며 소리를 지르셨죠.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너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훈수를 둬. 전문대 출신 미용사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 좀 진정하세요 하며 어정쩡하게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동생 첫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게. 저는 남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다 듣고도 그 소리가 나와? 전문대 출신 미용사 주제에?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안방에서 울다 지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정말순 여사님이었어요. 이른이 넘으신 동네 어르신인데 한 달에 2번씩 파마를 하러 오시는 분이셨죠. 이 늦은 밤에 왜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 받았더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수가 나 말순이야. 이 시간에 미안한데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여사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은수가 내 시어머니 아들 있잖아. 둘째. 그 사람 투자한다고 우리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돈 받고 다녀.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 김복남이가 지난달에 3천만 원을 맡겼는데 수익금 준다더니 연락이 뚝 끊겼다는 거야. 복남이가 노인정에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걸 듣고 내 생각이 나서 전화한 거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동훈이가 동네 어르신들 돈까지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음날 아침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말순 여사님을 불렀습니다. 여사님은 김복남 할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복남 할머니는 미용실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원장님, 나 평생 모은 돈이야. 시어머니 아들이 수익금 2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지금 전화도 안 받아. 복남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동훈이 동네 노인정을 직접 찾아가서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에 월 수익 5%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다더라고요. 피해자가 복남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정에서만 최소 5분이 돈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남 할머니한테 동훈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 월 5% 수익이라고 적힌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다른 피해 어르신들한테도 하나씩 연락을 드려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입금 내역서, 동훈이 직접 만들어서 나눠준 투자 계획서 사본, 심지어 노인정에서 설명회를 할 때 찍은 사진까지 확보했어요. 어르신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시면서도 제게 자료를 건네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나서주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복남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시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갈취한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증거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태라. 동훈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압박을 넣었어요. 소영은 명절 때 얼굴만 비추고 형님이 워낙 음식을 잘하시니까라며 일은 전부 저한테 떠넘겼죠. 그 지긋지긋한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 쥐어진 증거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미용실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말순 여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은수가 큰일 났어. 복남이가 오늘 동훈이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대.
아예 야반도주를 한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어요. 동훈이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동현아, 동훈이가 연락이 안 돼. 사무실도 비어 있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 무슨 일이 난 거 아니니?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훈이 연락은 여전히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하얀 얼굴로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어머니한테 방금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셨대. 동훈이 투자금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까지 동훈이 투자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동훈이가 형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서류가 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대보증? 내가 언제 그런 걸 썼어? 어머니가 작년에 서류 하나 도장 찍어달라고 하셨잖아. 그게 그거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속여서 연대보증까지 세운 거였습니다. 남편은 내용도 모른 채 어머니가 주신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새벽에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용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을 맡아주신 분은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이정은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를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동훈이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돌린 투자 계획서, 원금 보장 문자, 입금 내역, 그리고 남편이 모르고 찍은 연대보증 서류 사본까지. 이정은 변호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시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강은숙 씨, 이거 일반 투자 사기가 아닙니다. 원금 보장에 확정 수익을 약속한 건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예요.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분의 연대보증건은 서류 내용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된 거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내용을 속이고 도장을 받아낸 정황이 있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님은 제게 몇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피해 어르신들의 진술서를 정식으로 받아놓을 것. 둘째, 남편이 도장을 찍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기록해둘 것. 셋째, 동훈과 소영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모을 것. 저는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용실에서 가위를 잡을 때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밤에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며 진술서를 받았어요. 다들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손녀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맡기셨다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되찾아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어요. 소영이 동훈의 투자에 단순히 조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님이 금융거래 추적을 의뢰했더니 소영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 일부가 이체된 기록이 나왔어요.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는 그 잘난 변호사가 노인들 돈을 빼돌린 공범이었던 거예요. 소영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투자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기 목까지 챙긴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간판 뒤에 이런 추악한 민낯이 숨어 있었다니. 시어머니가 그토록 떠받들고 자랑하던 서울대 변호사 며느리의 실체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날, 저는 이정은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피해 어르신 5분의 진술서, 투자계획서, 원금 보장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소영의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남편의 연대보증 사문서 위조 정황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거 규모가 꽤 큰데요. 피해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정은 변호사님이 답하셨어요. 현재 파악된 것만 20억 3천만 원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이정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소영이 소속된 로펌에도 공식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유사수 신행위에 가담하고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펌 측에서 이걸 접수하면 내부 감사가 시작될 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서울대 졸업장도 대형 로펌 명함도 이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은수가 너희 집에 형사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대.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동훈이 때문에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돈 받아서 투자한다고 사기친 거 아시죠? 소영이도 연루돼 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뚝 끊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너가 신고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훈이가 도망쳐 있던 지방의 모텔에서 검거됐어요. 투자금 20억 3천만 원 중 대부분을 코인과 해외 주식에 쏟아부었다가 거의 전액 날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도 안 됐어요. 어르신들 피 같은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였죠. 그리고 소영한테는 더 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로펌 내부 감사 결과 소영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5천만 원이 확인됐고 로펌은 즉시 소영을 해고 처리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가 접수되면서 변호사 자격 정지 절차까지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화려한 간판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떠받들던 그 간판이요. 남편의 연대보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정은 변호사님이 시어머니가 서류 내용을 속이고 도장을 받아낸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남편이 당시 서류의 제목조차 읽지 못한 채 어머니가 주는 대로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서와 함께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냥 서류 정리하는 건데 도장만 찍어하고 말한 전화 녹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남편 핸드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참다 폭발하기 직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준비하나 봅니다. 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의 무효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최종 판결에서 남편의 연대보증 채무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내가 바보같이 도장을 찍어서 당신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훈이 구속되고 소영이 해고된 후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뒷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소영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했습니다. 로펌에서 잘린 다음 날 소영은 시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동훈 앞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구속된 남편 면회도 한 번 가지 않았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소영의 친정에 전화를 했지만 소영 어머니가 받더니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대요. 저희 딸은 이제 그쪽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렸다는 걸 나중에 시고모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시고모님이 어느 날 저녁 미용실로 찾아오셨어요. 올해 68빈 시고모님은 시어머니의 시누이로 평소에 말이 거칠지만 제 성실한 만큼은 인정해 주시던 분이었죠. 미용실 의자에 털썩 앉으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은수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고모님 얼굴이 어두웠어요. 형님이 지금 아파트 경매 넘어갈 판이야. 동훈이가 형님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에 쏟아부은 게 7천만 원이 넘어. 거기다 피해자 배상 문제까지 겹치니까 아파트를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고모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그리고 소영이 그 여자 말이야. 이혼 서류 보내고 나서 자기 명의 재산은 벌써 다 정리했대. 로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 꽤 됐나 봐. 자기 앞가림은 기가 막히게 빠르더라고. 동훈이 빚은 한 푼도 안 갚겠다는 거지.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녀 행세를 하던 사람이 위기가 오니까 가장 먼저 도망친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고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형님이 조만간 너한테 찾아올 거야. 내가 미리 귀띔해 주는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이 예언처럼 적중했습니다. 시고모님이 다녀간 지 정확히 사흘 뒤였어요. 토요일 오후 미용실에 손님이 제법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외투를 걸친 노인이 미용실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단정하고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미용실 한가운데서 제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수가. 갈라진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미용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은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너가 전문대 나왔다고 미용사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한 이 못된 시어미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두 손이 제 작업복 바지 끝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전문대 출신 미용사 주제라며 제 자존심을 짓밟아온 사람이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변호사 며느리만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저한테는 식모보다 못한 취급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 잘난 서울대 며느리가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전문대 출신 미용사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아이러니, 통쾌하다고 해야 할지 서글프다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더니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동훈이는 감옥에 있고 소영이 그 나쁜 년은 도망가 버리고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어. 은수가 제발 이 애미 좀 살려다오. 미용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미용실 뒤쪽 휴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휴게실 문을 닫고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물부터 드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애원을 시작하셨죠. 은수가, 너가 미용실에서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지 않니? 그걸로 아파트 경매만 막아다오. 내가 평생 빚쟁이로 갚을게.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치고 도와줘. 제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 경매를 막아달라니. 10년 넘게 제 직업을 깔보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그 직업으로 번 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던 서울대 변호사 며느리는 위기가 오자마자 이혼장 던지고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시던 이 미용사 며느리한테 지금 무릎을 꿇고 계시고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말이 비수처럼 꽂힌 거겠죠. 제가 전문대 나왔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미용실 한다고 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머니가 그걸 아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며 가슴을 쳤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다. 간판만 보고 사람을 봤어야 했는데. 은수가 내가 천벌을 받는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드릴 수 없어요. 그건 동훈이와 소영이가 저지른 일이고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당장 갈 곳이 없으시다면 동현이랑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이상은 약속 못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고개를 떨군 채 미용실을 나가셨습니다. 뒷모습이 바람에 날릴 것처럼 작고 초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올 때는 지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찾아온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할 때 내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명절 음식 만들 때 내가 옆에서 뭘 했나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어. 나는 자격도 없는 남편이야.
남편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빴던 거 맞아. 근데 지금이라도 눈을 떴으면 됐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은 시어머니는 동네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보증금을 보태드리고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내가 평생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가 일해줄 자격이 없는 놈인데.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미워서 그동안 참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참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하얀 날숨이 새어나왔어요. 그게 한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우는 유사수 신행위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이었어요. 소영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로펌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소영의 개인 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은 피해 배상금으로 환수됐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동훈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피해 어르신들이 전부 돌려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찾으셨다는데 위안을 삼았습니다. 봉남 할머니가 미용실에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우셨어요. 원장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 푼도 못 찾았을 거야. 은인이야, 은인. 그 말에 제가 오히려 더 울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시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타던 날 시원이가 퇴근하자마자 미용실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탔어. 이거 엄마 주려고. 꽃다발 사이에 편지가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시원이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전문대 나왔든 서울대 나왔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 거 알아. 새벽부터 미용실 나가서 일하고 명절이면 밤새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항상 웃어주던 엄마. 나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엄마.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미용실 거울 앞에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제 아들만은 저를 알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저한테 참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미용실에 와서 청소를 도왔고 저녁에는 같이 장을 봐서 밥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미역국 끓여볼까? 내가 유튜브 보고 배웠거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10년 넘게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도 달라졌어요. 이 사건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가게를 지켰다니 대단하다며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단골 어르신들은 더 자주 오시면서 우리 원장님 파이팅이라며 힘을 주셨고요. 미용실 매출이 올라가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가게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옆 점포가 비어서 벽을 터고 의자 2개를 추가로 놓았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은수 케어라는 이름 아래 작게 한 줄을 더 새겨 넣었어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간판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전문대 출신 미용사의 진짜 간판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원룸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에 오셔서 시원이랑 밥을 먹고 가세요. 예전처럼 학벌 타령이나 며느리 비교는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설날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내가 그때 내 미용실을 무시했는데 사실 너가 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 손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라드렸습니다. 용서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망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내려놓는 게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간판이 사람의 격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시어머니는 그 간판에 모든 걸 걸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서울대, 변호사, 대형 로펌이라는 화려한 이력은 위기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흩어졌어요. 반대로 전문대 미용사라는 소박한 간판 뒤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저는 가족도, 가게도, 동네 어르신들의 신뢰도 모두 지켜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졸업장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배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7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원장님, 오늘 파마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해드릴게요. 가위를 잡은 제 손이 오늘도 단단합니다. 이 손으로 벌고, 이 손으로 지키고, 이 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강은숙의 인생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졸업장 한 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뒷모습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